안녕, 표정입니다. 54번째 시간이고요. 대단원 종합 문제 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작을 여는 걸 확인해보죠.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거의 좋은 일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선생님부터 반성.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댔던 적이 있는가? 솔직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서 또 반성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 계획에 반드시 맞춘다,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우는 건 아닌가요? 계획을 세우면서 뭐 이거 세워놓고 나서 그냥 안 지켜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만큼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 계획을 기준으로 반성도 해보고, 이걸 우리 성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찰, 살필 찰,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 그게 마땅히 안 되는 경우가 분명 있거든요. 마땅치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때문에 바빴어, 뭐 때문에 못했어, 뭐 몸이 좀 안 좋았어, 계획에도 없던 뭐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뭐 일이 더뎌졌어, 뭐 등등.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계속 그게 습관화가 되면 곤란하겠다. 습관처럼 핑계, 자기 합리화 등등. 여러분은 벌써 54강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도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내어 뭐 계속 반성해 봄.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또 계획을 세워보자, 뭐 이런 얘기고요. 전 강의에 다 못했던 꼬꼬무,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기보다는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5-3단원 근로자 파트를 다음 강의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합 문제풀이가 있거든요. 이쪽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건 문제 자체가 아주 꼼꼼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확실히 맞힐 때는 그냥 설렁설렁 맞힐 수가 없어요. 낸 사람이 설렁설렁 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개념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가져가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로 149페이지에 근로자의 권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칸 채우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제목에 집중을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그러면 근로자가 헌법과 법률상 권리를 갖는데, 그때 근로 3권이라는 게 있죠. 노동 3권이라고도 부르고요. 단결권, 1번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지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이라는 건 그냥 요 근로 3권은 근로 3권대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뒤에 가면 부당노동행위라는 개념이 바로 따라 붙겠죠. 자, 질문. 부당노동행위가 뭐였습니까? 부당노동행위. 아, 선생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한 거죠. 그런데 그 부당노동행위가 왜 부당한 건지를 이야기할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부당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그걸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 3권이니까 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러면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면 부당노동행위야 아니야 이렇게만 물어보지 않고요. 그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단결권을 침해하는 거니,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거냐,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거냐, 이렇게 깊이 있게 물어보는 문제가 또 있어요. 풀어보면서 정리할 거고요.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이 있죠.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법인데, 그 근로기준법을 쭉 우리는 완강 코드를 통해서도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쪽에 임금, 근로시간, 뭐 워낙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들이니까 확인을 하면, 여기서는 임금이 얼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임금은 통화 형태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써있네요. 직접 전액을 지급합니다. 특히나 이게 문제로 출제될 때는 연소자, 연소근로자라고 부르죠. 우리 교재에는 그냥 청소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연소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소근로자입니다. 미성년자이기도 하죠. 왜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이니까 당연히 연소근로자는 미성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소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땐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동의를 얻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부모가 계약을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지 부모님이 이걸 대리해서 체결하진 않는다. 또 하나, 야, 넌 나이가 어리니까 부모님께 임금을 지급할 때니 용돈으로 받아 써라,
안 되는 거죠. 써있죠. 직접이라고. 그러니까 연소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그 연소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연소근로자, 청소년 근로자다 하더라도 임금을 단독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내용 들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말이고 요게 요 말인 거예요. 그 말 바꾸기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 말 바꾸기가 사회탐구의 실력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비슷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말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말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려낼 수 있는 능력 중요하죠.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그러면 휴게시간 규정을 또 아셔야죠.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냥 H라고만 적을게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합의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게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EBS 게시판에서도 선생님 근로계약서를 분석할 때 분명 제가 강의를 듣기로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하고 그리고 합의하게 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일반 근로자는 그렇다는 얘기죠. 연소근로자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합의하면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52시간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아닙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처음부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40시간이 최대인데 이걸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일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근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합의를 구해야 되니까. 오늘 뭐 2시간 정도 연장 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연장 근로도 시간을 다 합쳤을 때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휴게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만약에 9시에 출근했다. 그래서 8시간을 일했다라고 하면 퇴근 시간은 18시, 오후 6시. 어떤 느낌이냐면 9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는 총 9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면 8시간 일을 하고 1시간 휴식한 거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풀 때 어떻게 내냐. 이렇게 내면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는데 이렇게 밑줄 긋고 여기에 휴게 시간이 포함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요 시간엔 포함되죠. 그런데 밑줄을 여기 그었어요. 8시간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휴게 시간이 포함되나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구분하면 큰 무리가 없고요. 휴일,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여기 써있죠. 유급 휴일. 그러니까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되면 유급 휴일은 근로자가 개근하게 되면 하루는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죠. 뭐 아파서 하루 빠졌다 하더라도 휴일날 나와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무급 휴일로 처리한다. 이쪽은 뭐 다소 평이한 주제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두 번째,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근로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분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도 잘 분리가 되어 있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일단은 읽고 나서 필요한 것들 더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할 건데, 우선 부당해고가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 선생님 저 알아요. 부당해고는 부당한 해고. 틀린 말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부당해고가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 맞죠? 맞는데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냐면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 그러면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고민하게 됨. 정당한 해고의 요건은,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로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안다는 건 해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하긴 한데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부당해고다. 그러면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 겁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은 이걸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가 노동위원회를 찾아가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분리시켜서 정리를 하되, 여기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써있죠. 정당한 해고의 요건 아셔야 돼요. 지키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부르는데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거쳐 행정법원. 잘 보세요. 이게 꼭 거쳐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갑이라는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판정이 나올 겁니다. 그 판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심 신청은 근로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암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근로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맞다, 부당해고가 맞으니까 복직시켜라,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회사 입장에서 아니 저희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다시 따져 주십시오, 이렇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고요. 혹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러네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따져보니까 부당해고가 아니다,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면 이제 해고당한 갑이 다시 따져달라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은 근로자일 수 있죠. 그냥 갑이라고만 적을게요. 갑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판정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는 건 갑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상 맥락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행정법원 가서 다투고 싶죠? 그 얘기는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바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원고는 달라질 수 있어요. 갑이 원고일 수도 있고 회사가 원고일 수도 있지만 일단 피고는요, 중앙노동위원회, 줄여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장, 그리고 3심제라고 썼으니까 행정법원 뒤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따라 붙겠죠. 선생님 이건 도대체 뭐길래 재판을 5번이나 받나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재판이 5개냐? 아니죠. 이렇게 해서 재판은 여기서부터가 재판인 거예요.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앞에 있는 이쪽은요,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될 거거든요. 이걸 가리느냐 못 가리느냐로 문제를 맞히거나 틀리거나 할 겁니다.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다 됐는데, 아주 잘 됐는데 거의 이제 밥이 다 될 때쯤 전에 밥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여기서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얘랑 얘가 헷갈려가지고 다 된 실력에 마지막에 조금의 부족함이랄까? 그래서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선생님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 이것도 하고 문제도 풀고 또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또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걸 시험 문제 낼 때 이와는 별도로, 뭐랑 별도로? 그렇죠. 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 선택지 구성. 밑에 있는 민사소송은 위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행정소송은요, 앞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개인만, 와, 요거죠, 요거. 아니,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요 위에 것만 놓고 한다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밑에 것까지 들여다보면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부당해고이면서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해고만 될 수도 있고 부당노동 행위는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해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부당노동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요 내용과 밑에 걸 분리시키면, 예를 들어 부당노동 행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해고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고된 사람이 비록 노동조합 소속이다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은 이 사람의 부당해고건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누군가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됐지만 해고가 된 사유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 사람이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는 게 영 눈에 가시예요.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좀 애매한 행동을 하니까 그걸 이유로 해고를 시키면서 이제 부당노동행위까지 될 수 있는 사례. 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 혹은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가 되기도 하고 부당노동행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노동조합 측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겠구나, 여기죠. 그래서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노동조합도. 이걸 채우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문제를 맞히느냐 틀리느냐를 또 판가름하겠다.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르고, 위의 절차는 똑같아 보이죠? 이렇게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이 청소년의 근로보호인데요. 이쪽은 쭉 한번 읽어보고요.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로서는 비록 이쪽 내용이 수능에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놓칠 리가 없으니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 예외가 있긴 한데요. 13세, 14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기 써있죠? 아니죠, 안 써있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인허증을 발급해주면 취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우리 교재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정도 확인하시고요.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근로시간이 일반 성인 근로자랑 다르죠. 18세 미만인 근로자, 그냥 선생님은 이걸 연소 근로자라고 줄여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일주 35시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주 5일 느낌이죠. 이거 7 곱하기 5. 그러네. 성인 근로자는요 8 곱하기 5. 그래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편합니다. 연장 근로에 합의하더라도 하루 1시간, 일주 몇 시간? 5시간. 이것도 어떤 주 5일 같은 느낌이 들면 더 기억하기 편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 핵심은 근로계약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의 근로보호 이쪽 내용까지는요 실력차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아주 큰 실력차가 있냐? 가운데 껴있는 근로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입니다. 그건 뭐만 봐도 아느냐? 질문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거나,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걸 경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다. 2학년 주변 친구들 중에 자기가 예를 들어 취업을 하다가 뭐 심지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 봤다 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혹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봤다 라고 하면 이쪽 내용이 좀 더 현실감이 살 텐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근로자 파트에서 뭐 영화 포스터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입, 다시 한번 감정이입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래요, 부당노동행위를 안 당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당해본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억울함이 느껴질 것이고, 이건 시간과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나는 참 재수가 없어. 맨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 그냥 다른 직장 구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쪽을 읽어나가면 공감이 잘 안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꼬꼬무 정리하고 150페이지 가면 대단원 종합 문제가 있는데 바로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해 볼까요? 이쪽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단원 종합 문제 1번 150페이지에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강에서 선생님이 이 근로자 파트 전에 꼬꼬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거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지, 그리고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지 요 3단계를 거쳐서 따져본다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렇게 됐죠. 않거나, 여기 A고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는데 위법성이 없거나, 여기 B입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있으나 책임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C. 우리가 이걸 위법성 조각 사유, 밑에 걸 책임 조각 사유. 그러면 이게 다 갖춰지면 범죄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포메이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문제에서 대단한 종합문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다음 강에 가면 신유형 수능 열기가 또 있어요. 그 문제 중에 3번 문제도 또 똑같이 이렇게 푼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때 설계했던 이 흐름을 잊으면 안 돼요.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에 익숙하다 보니까 위법성이 있냐 없냐라고 써 있는 걸 그냥 여러분의 느낌대로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보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찔합니다. 실력은 갖췄는데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게 잘 안 보인다 하면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연습하시고, 갑은 음식점에서 타인의 우산을 훔칠 생각으로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자신의 우산을 가져왔다. 선생님 이건 뭐죠? 상당히 이건 좀 장난스러운데, 이게 장난 같지만 사례가 정말 있어요.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훔칠 생각으로 가져왔지만 알고 보니 자기 거였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면 구성요건에서 절도죄라고 하면 타인의 재물을 모르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알고 보니 자기 거.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이라는 그 틀에 맞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두 번째, 을은 달려오는 차를 피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옆 가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이게 긴급 피난이죠. 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을 피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건 처벌할 수 없지 않겠나? 그렇죠. 이 정도는 그냥 느낌이고요. 긴급 피난이면 위법성이 깨뜨려지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이 답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긴급 피난이 무슨 뜻인가? 선생님, 긴급하게 위난을 피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거 줄이면 긴급 피난이죠. 그런데 이렇게 붙여야 되죠.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위난을 피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긴급 피난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도 긴급 피난할 수 있고, 그 위난,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피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조건들을 살펴보시고, 디귿, 병은 귀염둥입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 뭐 귀염둥이 이런 얘기하면 그냥 부르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연령을 확인하셔야 돼요. 선생님 어떨 땐 막 8살을 귀염둥이라고 부를 때 있고 어떨 땐 뭐 12살을 귀염둥이라고 부를 때 있으니까 잠깐만, 8살이 귀염둥이인데 왜 12살도 귀염둥일까? 그 귀염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12살은 촉법소년 이렇게 부르죠. 8살은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소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는 어쨌거나 뭐만 물어보는 거냐, 10살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책임이 조각되는 연령 중에 형사 미성년자가 있어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만 14세를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14세 미만이니까. 그래서 병은 B, 위법성이 깨뜨려진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긴 C에 적혀야 되죠. 책임 조각 사유로서. 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옷가게에 들어가 옷을 훔쳤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데, 리을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심신상실자. 자,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 중에 여기는 행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주목하는 거니까 형사 미성년자인가? 그러면 만 14세가 맞는가?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리을처럼 심신상실의 상태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안 나온 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협박에 못 이겨서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 문제에선 묻고 있지 않지만 뒤에 가면 이걸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강요된 행위,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그리고 구분할 거,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는 다르죠. 어떻게 구분하나요?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쪽은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니까. 이런 정도예요. 다음 2번 문제는 그냥 읽고 푸는 문제인데, 야,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 만큼 실력이 갖추어졌다. 이게 들려요? 선고유예 혹은 이걸 딱 풀 때 읽힙니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누리게 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한다. 선생님이 이걸 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가두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집행유예가 나오면